지금까지 강원일보 권순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동서남북 2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만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수도권과 5대 광역시 그리고 강원도 역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주택가격이 경착륙될 경우 위험성이 있어 연착륙 방안으로 부동산의 규제 완화를 위해 투기적 해제와 대출 완화, 조세 완화, 청약률 완화 등의 정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부동산 시장에서는 부동산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까지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언제까지 주택시장이 하락할 것인지, 하락이 멈추면 다시 상승할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미드웨스트 대학원 부동산학 이태광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완화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어떤 정책들인지 먼저 좀 짚어주실까요? 예. 네, 크게 네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부동산 규제 완화가 있어서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15억 이상은 그전에는 안 해줬는데 이제 해준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동산 규제 지역 해제를 했는데 서울 강남 3구, 용산만 남기고 전국 전체를 다 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분양 규제 완화로 분양가 상한 지역에서 분양을 받을 경우 실거주 의무가 있었는데 그것도 폐기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그동안 뭐 과다하다 하고 말도 많았던 그 양도세 중과세 역시 해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가끔 양도세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들이 있어요. 양도세 중과만 해제된 거지 일반 양도세는 완화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세는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 네 번째로 다주택자 규제 완화인데요. 다주택자에게도 안 해주던 그 주택담보대출을 DS는 규정을 계속 두면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두 가지 정도 저희가 기억하면 좋을 게 분양을 받은 후에 실거주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는 폐지가 된 거네요. 예, 그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그랬습니다. 네, 예. 그리고 양도세가 없어진 건 아니고 완화된 것도 아니고 그냥 양도세 중과에 대한 부분만 해제가 된 거고요. 그렇죠. 예, 그 두 가지는 저희가 헷갈리지 않고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통계에 의하면은 전국을 비롯해서 강원도 역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예. 이게 언제부터 하락을 했나요? 지역별 하락 시기 그리고 하락 속도는 또 다른지 좀 궁금한데요. 네, 다르고요. 전국의 부동산 수도권 가격이 이제 하락한 것은 마치 우리가 약속이 난 것처럼 네. 그 작년 금리 인상하고 비슷한 시기에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정확하게 보면 금리가 2022년 작년 7월에 한국 기준금리가 1.7에서 2.5로 이제 급격히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7월부터 주택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경우는 이제 작년 10월부터 하락 조짐이 보였고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또 거래마저 이제 줄어들기 시작해가지고요. 이제 거래의 경우 평균 대비 서울 같은 경우는 10분의 1로 확 줄어들었어요. 네. 그리고 강원도의 경우는 이제 그 정도는 아닌데 10분의 5 정도의 이제 거래를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3월 주택 가격 현재를 보면 약 10%에서 심지어는 25%까지 이제 하락한 것을 이제 보이기도 합니다. 네. 서울과 경기도의 부동산 가격 변동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원도 역시 영서 지역인 춘천 원주와 다르게 강릉과 속초 동해 부동산 가격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부동산 가격 변동이 이처럼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예, 우선 우리나라에서 수도권부터 이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수도권의 경우는 서울에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파동이 이제 경기도로 이제 퍼져가지고 하락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우리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수도권하고 가까운 데가 춘천하고 원주가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거기서부터 이제 하락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강릉과 속초 퍼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우리 강릉, 속초, 동해의 경우는 춘천과 원주보다는 그래도 하락폭이나 거래량에 있어서 좀 덜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것은 수도권보다는
수도권보다는 강원도가 덜 하락했다는 것인데 수도권은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진짜 심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어쨌든 이 하락의 시작점이 서울과 수도권인데 네. 거기서 이제 전염되듯이 이렇게 그렇죠, 퍼져 그렇죠. 나가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여파가 먼저 영서권에 먼저 오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예. 강릉이나 속초 동해 쪽으로 이렇게 점점점 밀려온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예. 또 제가 뭐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 여기 사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긴 관광지고 예. 계속 수요가 있기 때문에 춘천이나 원주보다 덜 떨어진다.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제주도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관광지여서 안 떨어졌다라는 게 약간 설득력이 좀 없네요. 저 영향은 좀 있는데 네. 그것보다는 수도권 전체적인 경제가 더 여파가 컸다라고 네. 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일각에서는 부동산 주택 가격 하락의 원인이 금리 상승이다 이렇게 꼽고 있거든요. 네. 교수님도 역시 그렇게 보시는지요? 네, 저 역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격이 워낙 상승하기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네. 떨어진 것에 대한 염려도 하긴 했었는데, 그래서 언젠가는 부동산 사이클에서 떨어질 거 예상은 했는데요. 금리가 빠르게,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그 금리가 우리가 트래거 역할을 하지 않았나. 네. 쉽게 얘기하면 불난집에 휘발유까지 뿌린 거 아니냐. 그런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예전보다는 대출 금액 면에서 현재는 대출의 금액도 많을 뿐더러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인 PI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높았고요. 그래서 특히 과다한 전세 대출로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전세 가격의 상승이 매매 부동산 가격을 밀어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한복한 것 같다고 이제 전문가들이 이구동성 진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현재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를 보면. 네. 근데 그 떨어진 이유를 보면 사실 그렇거든요. 매매 가격은 우리가 대출 받을 때 약 50%, 60%밖에 대출 안 해줬어요. 그 전에. 근데 네. 전세 같은 경우는 80%, 90%까지 대출해줬거든요. 네네. 그럼 앵커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은 1억인데 만약에 네네. 집을 살 때는 50%, 60%밖에 대출이 안 됐었는데 네. 전세는 80%를 대출해 준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게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네네. 그 이자의 부담이 누가 더 크겠습니까? 전세 갖고 사는 사람들이 이자 부담이 더 크겠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 지수가 더 떨어지더라.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1억짜리 집인데 이 집을 내 집으로 만들려면 은행에서 5천만 원밖에 안 빌려주는데 네. 만약에 내가 1억짜리 집인데 내가 전세로 들어가겠다 하면은 그 전세 금액의 80%까지인가요? 시세의 80%. 그러니까 매매 시세의 80%요. 그러니까 8천만 원의 대출이 된 거죠. 예. 근데 거기다 그랬는데 그 부담이 집 갖고 있는 사람보다 또 집 없는 사람이 부담이 더 크겠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전세에서 빠져나와서 월세로 가려고 했던 성향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예전에는요. 예. 이 금리가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에 이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오래 살아본 건 아니지만.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어쨌든 금리가 이 부동산 가격에 꽤 영향을 미치는 것 같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요? 네,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7월부터 급격한 금리 상승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만 해도 부동산을 우리가 살 때 대출은 사실 많지 않았었어요. 근데 대출 금액도 지금은 금액도 많아지고 거기다가 특히 전세 대출이라는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예. 근데 지금은 전세 대출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매매를 하고 있을 때도 대출이 옛날보다는 금액 자체가 커지다 보니까, 예. 금리의 이자 부담은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옛날보다는 대출이 더 많고, 그 다음에 전세 대출도 무지하게 많이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자의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서 이자가 부동산 가격 변동의 요인이 앞으로는 계속해서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예전에
교수님 저 젊으셨을 때는 네. 뭔가 돈 빌리려면 우리가 그 사람 데려갔었어야 되잖아요. 보증처럼.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사실 보증인을 딱히 데려갈 필요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돈 빌리는 게 네. 예전보다는 더 수월해지기도 했고 네. 그렇게 해서 너도 나도 빌리다 보니 금리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것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집값 자체가 네. 옛날보다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도 더 많이 받는 금액이 된 건데 금액 자체가 달라지니까. 네.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세를 비롯해서 가스요금 등등 공공요금뿐만 아니라 예. 식자재와 거의 대부분의 원자재 가격까지 상승하면서 이게 또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줬을 거다 이런 얘기 있던데 맞습니까? 네, 뭐 요즘 가만히 보면 오르지 않는 물건값이 없고 원자재 가격까지 전부 오르고 있습니다. 유독 오르지 않는 것은 다들 그러더라고요. 소득하고 월급 그리고 본인 자녀의 성적만 오르지 않더라. 네. 그래서 반대로 부동산 매매가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앞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부동산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오른 만큼 비싸기 때문에 한동안 건설을 못하고 있다가 향후 다시 건설을 한다면 물가 상승분을 따라 건설하게 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럼 다시 주택이 가격이 상승할까 봐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상 이랬어요. 항상 위기가 오면 초창기에는 주택 가격이 우선 빠지고요. 가격이 빠지는 건설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예. 주택이 또 부족해져요. 네. 그래서 높은 가격에 다시 건설 분양을 하고 나서 향후 다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가 그동안 계속해서 위기 때마다 반복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점들을 우리가 좀 생각할 때 좀 먼 미래를 본다면 앞으로 정부이든 회사이든 개인이든 물가 상승분에 따른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는 점에서 염두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아파트 건축 회사가 네. 말씀하신 대로 네. 아파트 공급을 축소 내지는 계획했던 건설 공급을 정지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우리가 PF라고 부르는 게 네. 이 부동산 공급과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네, 어느 나라든지 금융이 사람의 피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동맥경화처럼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네네. 금융이 막히면 그런 동맥경화 아니라 돈맥경화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예. 근데 금융권은 이제 피를 보내는 심장과도 같은 것이라는데 심장이 멈추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융이 망가지면 경제가 또 나라가 완전히 망할까봐 이제 그 걱정성 측면에서 금융권으로부터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일으킨 건설이 무너지면 금융에 이제 돈을 못 갚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렇죠. 금융이 망가지면 아까 얘기한 대로 심장이 멈추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건설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하고 연관이 있어서 그 건설 역시 이제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건설 역시 어려운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건설사도 은행에서 돈을 대줘야 일단 건물을 짓고 네. 그러고 나서 뭐 입주한 사람들한테 중도금, 잔금 받으면서 이제 원금이 회수가 되는 건데 그렇죠. 아예 짓지를 못하니까 네.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제 불안하니까 지금 네. 돈을 아예 안 빌려주죠. 예. 예. 그리고 부동산 가격 하락뿐만 아니라 예. 이 수출 실적까지 떨어지면서 경제가 위축되고 예. 또 그러면서 물가는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경제라는 이야기도 좀 많이 듣고 있는데요. 예. 이 역시 부동산과 관련이 있을까요? 관련이 있죠. 예. 부동산과 경제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 봐야 되는데요. 네. 모든 면에서 연결고리가 이제 깊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는 세계 경제, 나라 경제, 그다음에 지역 경제를 항상 주시하고 있고요. 정부의 정책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부동산 법까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이런 듯 복잡 다양한 것이 부동산인데 요즘은 거기에 부동산의 심리까지 첨부돼서 지금 같은 스태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특히 어려운 경제이기 때문에 부동산과 연결되어서 임대이든 임차이든 실수요자든 투자가든 다 전부 다 부동산에 관해서는 좀 어렵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 돈의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크게 증가했다 이런 보도를 저희도 좀 접하게 되는데 예. 이런 현상
이것도 네. 역시 시장 상황의 여파로 보면 될까요? 네, 그렇죠. 물가는 오르고 경제는 안 좋은 것이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예. 그동안 건설했던 아파트가 당연히 미분양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많은 미분양이 한국 주택 역사상 단기 내에 생긴 것도 하나의 기록인데요. 3월 현재 7만 5천 세대가 미분양입니다. 한 달에 약 8천 세대씩 증가하면서 약 앞으로 10만 세대 이상이 미분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에서 심각한 곳이 이제 대구와 인천이 이제 첫 번째로 심각합니다. 네. 그나마 우리 이제 강원도의 경우는 현재 약 3,500세대 정도가 미분양인데요. 이 중에서 원주가 약 2,000세대이고요. 춘천과 속초가 약 170세 정도 되고요. 근데 그나마 강릉의 경우는 현재는 약 한 22세대 정도가 지금 미분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네. 22개밖에 미분양이 없다면은 뭐 거의 없다 이렇게 봐도 좀 될까요? 아니면 좀 조심스러울까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네. 그런데 참 이 아이러니한 게 대구, 인천이 한동안 굉장히 집값이 또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서울을 빼고는. 네. 근데 이렇게 또 미분양이 또 심각하네요. 그러니까 건설자들이 이제 대구나 인천이 이제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네. 거기다 건설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뒤늦게 이제 짓고 나서 이게 잘 안 팔리니까 미분양이 쌓이게 되는 거네요. 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일각에서는 법원 경매 낙찰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경매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향이 증가할까요? 네,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항상 부동산 법원 경매는 인기가 있어요. 예. 왜 그런가 하면 당연히 떨어지는 그 매매 가격보다 저렴하게 매입을 할 수 있고요. 법원에서 파는 것이라서 일정 부분 그 권리의 하자는 정리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네. 대신 경매 이런 게 있죠. 복잡한 권리 분석을 제대로 해야 되고요. 또 그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경매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그래서 아무튼 위기가 오고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 부동산 법원의 낙찰률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또 저렴한 주택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법원 경매가 유행처럼 번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경매로 네. 물건을 이제 살려면은 아무나 돈 버는 게 아니고 자칫 잘못하다간 그 희생양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정확한 권리 분석도 필요하죠. 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향후 돈의 부동산 전망 그리고 실수요자와 투자자에게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제가 매번 여기 나와서 얘기를 하지만 이때가 가장 좀 힘든 질문입니다. 네, 그렇죠. 이것만 네. 다 귀를 기울이잖아요. 네, 그래서 현재 그 실수자이든 투자가이든 간에 지금은 부동산을 가만히 지켜봐야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달 3월 23일에 미국이 그 금리를 다시 올리거든요. 네. 그러면 한국 역시 4월에 금리를 또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 상반기까지는 금리가 조금씩이라도 계속 상승한다면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금리가 부동산 가격의 어떤 그 변동 요인이 된 것처럼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실수요자든 투자가이든 간에 부동산 변화에 꾸준히 관심을 두시고요. 물론 힘드시겠지만 돈도 모으시고 경제 공부도 하시고 더불어 부동산 공부도 하시면서 변동의 시기를 좀 지켜봐야 될 듯 합니다.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관망을 해야 되는 시기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미드웨스트 대학원 부동산학 이태광구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